자, 여러분 이제 한국 현대문학의 2강 개화기 한국 근대문학의 태동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산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산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산문문학이 신소설, 핵심인 신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그 신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소설의 대표적 작가인 바로 누굽니까? 이인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죠. 이인직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개화기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개화기 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개화기 시가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 또 한 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육당 최남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최남선은 육당 최남선 해외계에서 소년에게 뭐 것들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가 창가와 혹은 신시, 그러니까 해외계 소년에게는 신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육당 최남선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창가와 신시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년지와 신시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당 체남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보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이런 거죠. 그럼 그 어디에 실렸니? 소년지에 실렸어. 이런 거. 그럼 그건 뭔데 종류가 신시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소년지의 특성은 뭐냐 그랬을 때 소년지라는 것은 소년이라는 잡지죠, 잡지. 소년이라는 잡지를 육상 최남선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소년지의 특성은 바로 도산사상과 중인 계급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육당 최남선은 누구에 대한 존경을 표하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소년지가 도산 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산 안창호의 사상 체계를 이어받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당 체남선의 경우는 도산 안창호에 대한 존경을 굉장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었고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놔가지고 이제 그 소년이라는 잡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핵심을 도산사상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중인 계급성이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출신 성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인 계급성이라는 중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중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계급상. 그렇죠. 중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양반과 어떤 상인의 그 중간 아닙니까? 양반과 상인의 중간. 그렇기 때문에 양반과 상인의 중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위에 뭡니까? 상인이라는 아니 저기 뭐지 양반이라는 절대 권력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절대 권력층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바로 그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행동에 영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중인 계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최남선 역시 그와 같은 실리적인 어떠한 그 생각들과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소년지 안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년지라는 것은 결국 안창호가 창설한 청년하구회의 어떤 기관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하구회이기 때문에 청년하구회의 기관지로서 소년지가 어떻게 보면 창간되었고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창호의 영향 아래에서 독립 방안으로서 민족 교육을 통한 정신 개조를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어떻게 안창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족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창호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떠한 그 독립의 방안으로서 대립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신채호 같은 인물들이 있죠. 신채호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몸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몸으로
뛰어가지고 치고 받으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다면 안창호는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개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개조론이죠, 일종의.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개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족 교육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러한 민족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바꿔야 한다는 게 바로 안창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창호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육당 최남선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실역행 사상이죠. 그러니까 안창호의 핵심 사상인 무실역행 사상을 통해서 일종의 준비론이죠. 준비론이기 때문에 민족성의 개조에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민족성을 바꿔야 한다. 개조해야 안 된다. 그것은 뭘 통해서? 민족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민족 교육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떻게 일종의 선전하는 선전의 어떤 선발대로서 소년지라는 것을 창작해가지고 소년지 안의 내용들을 그거를 담아내서 그걸 퍼뜨리겠다라는 의도로 이 소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민족성 개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현실 타협주의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어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체호 같은 건 몸으로 부딪히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다면 여기는 어떤 정신세계 개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정신 개조가 현실 타협과 연관성이 있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육당 체남선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가지고는 친일적 행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보여주고 있던 친일적 행각들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스스로가 어떤 도산 안창호의 정신 개조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역시 뭡니까? 그렇죠. 일제의 정신을 개조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제히 정신을 개조당해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당 체남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래도 그가 어떤 가지고 있는 문학가로서의 위치는 분명히 점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친일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갈 수는 없긴 하죠. 그렇죠.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문학적 성과를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최남선의 어떤 창가와 신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떤 현실 타협주의의 모습을 보였고 계몽사상 역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액에서 소년에게의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해액에서 소년에게의 특성은 바로 바이런의 대양이라는 시의 번안에 가까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런의 대양이라는 시 안에서 그 번안이기 때문에 아까 번안 소설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번에. 그럼 번안 소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번역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럼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것 역시 그 대양이라는 시의 내용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바꿔서 발표한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본 신체시 작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왜 일본 신체시 작법의 영향을 왜 받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죠. 근대 서양 문물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 작법이라는 것도 역시 근대 시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그걸 써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뭡니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근대 시의 작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에 한 영향관계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일본 신체시 작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가 창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신체시의 영향을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주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신지식의 수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서
이 신시가 쓰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지에 실린 해익에서 소년이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신지식의 수입과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보급으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가 그와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지식의 보급 방법으로서 육당이 신시를 창작을 하지만 그 신체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창작이 되지가 않죠.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창작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신체시 하면은 그냥 해에게서 소년에게 하고 나서 끝나버리죠. 왜? 그 이후로 어떠한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의미를 되짚어 볼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신체시라든지 혹은 신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느냐 했을 때 그냥 해에게서 소년에게 정도로서 신체시는 그러니까 신지식의 보급과 신지식의 보급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것이 창가와 신시를 살펴보기 때문에 창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창가로 편향돼 버렸다는 겁니다. 최남선이. 네. 그래서 창가를 많이 창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창가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경부철도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경부철도 노래라는 것은 결국 창가로의 편향을 보여주는 시가로서 7호조의 일본 리듬의 그러니까 일본 철도가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일본 리듬의 일본 철도가 7호조죠. 그러니까 일본 철도가가 7호조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4사조지 않습니까? 4사조인데 이걸 7호조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7호조를 도입했는가 했을 때 바로 일본의 영향이죠. 일본의 영향. 그리고 이게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 앞서서 창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것은 창가를 창작하다가 또한 신체시 한 부분을 갖다가 창작해보다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이후에 쭉 그냥 창가를 창작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산문시체의 포기와 창가로의 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산문시체의 포기라는 것은 잘 못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시도를 해봤더니 잘 못 쓰겠으니까 그냥 창가를 차라리 창작하자. 그래서 창가로 편향이 돼버렸다는 거죠. 창가는 아무래도 이제 부르는 노래이죠. 산문시라는 것은 시적 특이성이 더 강한 측면에 창가는 뭡니까? 노래의 특성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산문시가 문학적인 어떠한 완성도에 더 강한 면이 있다면 창가라는 것은 노래에 더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가사를 창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서 최남선이 그걸 선택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그럼 이러한 창가로의 편향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개화 지식의 보급을 위한 문자 행위 중에 노래체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노래가 수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요라는 게 있죠. 노동요. 노동요가 뭡니까?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느냐 했더니 노동을 하면서까지 즐겁게 노동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아니 저 민족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일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나게 불러대죠. 여러분 뭐 지금 보십시오.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중고생들 혼자 앉아가지고도 막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인들이 어떠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이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이 개화 지식을 보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급하지를 갖다 고민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급하지 했더니 한국인들이 맞아 노래를 좋아하지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 창가가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노래체로서 찬가를 창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더불어서 7호조를 선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7호조를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근대 서양 문물이라는 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지식이라는 것이 일본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신지식, 그러한 일본적인 것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신채시와 같은 7호조, 그래서 7호조의 리듬감을 가지고 찬가를 만들어내자 라고 생각을 해서 7호조 리듬에 의거해서 찬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문학 행위라는 것이 계몽기 신지식 보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신지식의 보급을 위해서 뭐 했어요?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신체시로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지식은 보급해야 되겠고 그럼 뭘로 하지? 해서 창가를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육당 최남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노래체가 지닌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노래체가 지닌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남선이 선택한 것은 시조 창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시가 개화기 시가 있어서 왜 그럼 최남선을 살펴봐야 하느냐 했을 때 여러 시도를 해봤다는 측면입니다. 여러 시도를 해봤다는 측면. 그래서 어떠한 신체시를 창작해 보기도 했었고 여기 나와 있던 창가를 창작하기도 했었고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108번뇌로 대표되는 어떤 시조를 창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조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선심이라는 것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조선의 마음이 뭐냐? 그거는 바로 시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시조로 기울어져 가지고 시조 창작을 통해서 어떤 조선심을 드러내는 행태로서 그가 시가의 다양한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왜 웃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녹음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지금 설명을 해줘야 돼가지고 저도 좀 황당해가지고 제가 웃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이 육당 체남선의 어떤 신시와 창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냐면 바로 개화기의 어떤 문화적 측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화기의 문화적 특성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게 노래체인 율문양식으로의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노래체인 율문양식으로의 편향이라는 것은 결국 율문양식으로 편향이기 때문에 치우쳐 버렸다는 거죠. 그럼 왜 치우쳤는가 했을 때 노래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 우리 한국인들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 시가 중에 노동요라는 게 있죠. 노동요. 그럼 노동요가 뭡니까?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그 노동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노래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인지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 훨씬 용이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리듬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 단조로우면서 이질적인 것들을 동질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된 관심을 선명하게 해가지고 지향성을 명확히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저도 제가 이제 BTS를 좋아합니다. BTS를 좋아하는데 BTS를 좋아하는 것이 뭐 나이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BTS를 좋아하는데 그 BTS를 좋아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노래가 좋다. 그럼 왜 노래가 좋지? 리듬이 좋아. 리듬이 단조로워. 단조롭다는 것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리듬 개념이 단조롭지 않고 복잡해버리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단조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단조로우면서 이질적인 것을 동질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거죠. 노래를 들으면은 아 네가 왜 BTS를 좋아해? 그랬을 때 아 나는 그 BTS의 누가 뭐 이를테면 B 혹은 뭡니까 지민을 좋아해. 그럼 지민의 뭐가 좋은데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 그러면 아 그런 것들을 좋아해? 그럼 나도 그러한 부분들을 좋아해. 하면 뭡니까? 서로 이질적인 타인이었던 관계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질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리듬 혹은 노래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 관심을 선명히 해서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노래의 가사라는 게 직접적이죠. 직접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신지식의 보급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노래체가 훨씬 더 유용했다라는 거죠. 산문 형식에 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래체인 율문 양식으로 개화기의 어떤 문화라는 것들이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개혁이 어떤 신구 사상과 가치관의 혼란을 통일성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율문 양식의 리듬 의식이 용이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무래도 봉건 체제의 말기죠, 말기. 조선 후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조선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막 삼정이 문란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외척 세력들이 바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왕도 제대로 왕으로서의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 뭐 어떤 그 물론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 앞에 어떠한 외척 세력의 발호를 막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대원군이 등장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 존재를 할 수 있었지만 또한 대원군 역시 민씨로 대변되는 그 인물들과 또 대립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양의 근대 문물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서양의 근대 문물이 들어오지만 그 서양의 근대 문물이라는 것이 보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혼란을 쉽게 좀 잠재울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율문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문 양식보다는 율문 양식이 훨씬 더 용이하게 많이 창작됐고 사람들이 또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개화기의 시가와 그 다음에 산문들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그 어떠한 이 개화기 산문의 핵심으로서 신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개화기 어떤 시가로서 개화기 시가 시가 형태로서 운문으로서 개화기 시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봤죠. 그래서 신소설의 핵심 소설가 중 하나인 이인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가에서는 최남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화기 어떠한 그 시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개화기 시와 소설이 문학적 완성도에 있어서 크게 뛰어난 것은 없죠. 그냥 과도기적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어떠한 문학적 완성도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과도기라는 것 첫 번째요. 그다음 두 번째로 과도기이면서 또한 뭡니까? 근대 소설 혹은 근대 시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앞선 어떤 고대 문학의 형식도 일부 갖추고 있었고 뒤에 부분에 근대 문학적 성격 역시 일부 갖추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2강까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까지는 어떤 개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개화기라는 것이 어떤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한국의 근대 문학
이제 혹은 현대문학의 본격적 이야기는 삼강인 다음 시간부터 좀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문학으로 대변되는 소설과 시들을 살펴보면서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의 출발점으로서 개화기를 이야기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론이죠, 강론. 강론의 첫 발을 내디딘 게 개화기였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현대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